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발랑까진데이죠. 네, 발렌타인데이. 네, 발렌타인데이죠. 네, 이게 까진 놈들이, 네, 초콜릿 선물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콜릿 받으신 분은 좋겠어요. 네, 저는 초콜릿 싫어하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증시한테도 초콜릿 살짝 주면 얘네들이 돌아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워낙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지난 주말에 하락한 부분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주말이었죠. 이번 휴일 동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이 서로 이제 전화통화로 상담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어떤 협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커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언제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들은 즉각 철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이런 우려감이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하고 화상 회의를 하면서 거기다가 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개시일이 16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장기화된다. 일단은 일시적인 침공, 국지전에 그치고 그냥 말아버린다라고 한다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거든요. 명분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북태평양 조약기구죠.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기점을 해가지고 러시아 국경 코앞까지 동진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러시아는 이걸 탑탁하지 않게 받아들인 거고, 야, 니들 과거에 동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거기를 들고서 또 들어가라, 가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침공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자유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유연합과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연합의 대립 간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에너지 가격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 상태가 되면 이거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고, 또 밀이나 비료 이런 그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그 수출을 하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에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준도 골치가 아프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금리 인상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국지적인 어떤 전쟁을 통해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면 해결 방법이 일단 그 전쟁이 끝나야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러시아를 억누를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러시아가 또 그렇게 쉽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화를 풀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도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상황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연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붙을 테고요. 그 다음에 북한도 같이 붙겠죠. 그래서 러중북의 연합이 형성이 될 테고, 나머지는 전 세계 상황이 지금 대립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싸움을 꼭 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어떻게든 이기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나타나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일단 하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 초를 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어떤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전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 국경을 향을 쪽에서 대포를 좀 발사한다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서로 간에 꺼리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 고조감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감들만 좀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전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내전이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국경을 침범하는 상황이고, 또 자유연합 때 사회주의 연합의 어떤 대립에 대한 옛날에 그 미소 냉전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벌일 만한 전쟁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도 쉽게 뭔가 일을 벌일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전의 사태로 돌아가는 거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쉽게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이번 주도 계속 지속된다. 자, 지난주에 이제 제임스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금리를 왕창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아주 그냥 출렁출렁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4일 오늘 저녁이죠. 네, 오늘 저녁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할 것 같긴 한데 이 제임스하고 토마스는 이게 문제긴 해요. 자, 3월에 금리를 5%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그다음에 올해 남은 모든 회의에서 7번 남았는데요. 모든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상당히 좀 피곤한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좀 미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준 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소스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런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인사가 또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이제 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조금 완화된 모습이에요. 금리 인상 난 0.5% 반대한다. 뭐 금리 인상 어느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가자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로레타거든요. 로레타 이름이 역시 제임스와 토마스가 아니면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관점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 초반에 몰려있는 악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 초반에 이제 악재들이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주 중후반 들어가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요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연결돼가지고 이번 주 초반까지 이제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 이후에 서서히 또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 자, 잘 보면 이제 16일날 침공한다고 그랬는데 침공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그 전에 뭐 극적 타결, 극적 합의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에서의 어떤 또 기대감들이 또 빵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런 악재를 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질 수 있겠지만 그 시점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또 해소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주 후반부 들어서면 이제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16일날 발표되니까 우리는 17일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이번 주에는 시스코, 엔비디아, AIG, 그 다음에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주 뭐 올해 말까지 S&P 500의 전망 지수를 조금 낮추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좋고 또 기업의 뭐 어떤 그 경제 지표 이런 것들도 다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 후반에 몰려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 있을 변동성은 좀 피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네요. 자, 오늘 일단 아침부터 거래량이 좀 없어서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다가 악재까지 덮어씌우고 해가지고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저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려고 하는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이 될 것이고요. 또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면 받아서 올리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럴 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누구요? 그냥 보여주기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서 떨어져야 되는 종목군들 지금 계속 나쁘게 나타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을 나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받아주는 종목들은 또 다른 형태의 의미를 보이게 될 테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도주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악재 소화 과정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하고 같이 이제 시장을 잘
잘 헤쳐나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시장 잘 체크하면서 눈 똑바로 뜨고 크게 딱 뜨고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신라젠, 뭐 이것도 뭐 그냥 말씀드리면은 뭐 걱정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워낙에 이제 여기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 논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7일이요. 17일까지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17일까지니까 그 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세계 1위 임플란트 업체의 자리를 지켜온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얘네가 상장 폐지까지 가는 이유는 횡령 때문이잖아요. 2215억 원. 근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뭐 회수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손해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뭐 지금 1800억 가량 회수한 것 같은 느낌이다. 뭐 6, 700억 정도는 이제 손해를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손해 규모가 저 2200억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리고 2200억이 다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회사가 자, 우리 돈을 메꿀게요 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겠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그런 부분은 아닌데 횡령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경영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니들 이 정도로 이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니들 나가버려 이렇게 결정을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너를 믿을 수 없어 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이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 기간이 길어졌었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냥 조건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조건들 뭐 그냥 뭐 사회적 관심이고 뭐 시장에 미친 영향이고 없다고 치고 그냥 그 횡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패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장 폐지가 가능한가? 이거 쉽지 않죠? 네. 상장 폐지가 결정되려면은 뭐 자본 잠식이 심각하게 들어가서 회사가 더 이상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상당 부분 또 회수하는 모습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손해는 감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장 폐지까지 갈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개선기간 명령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네,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 이후에 거래 재개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믿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한 명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인출할 때까지도 몰랐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다만 최근에 이제 1월달 같은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가가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는 뭐 횡령 열사님 어쩌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 주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였을 뿐인데 그냥 시총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거래 재개 이후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받을 수 있겠고 또 오히려 뭐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더 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즉 지금 현재 초점은요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결정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선 명령 기간이 부여가 된다라면은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제 이 거래 정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개선 기간에 대한 명령이 막 1년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좀 축소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 또는 아예 이런 거 없이 그냥 거래 재개가 될 것인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거는 뭐 상장 폐지 걱정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기심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1심이 이제 그 판결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반대 의견을 내세워야 되겠죠. 2심으로 들어가는 거니 뭐 여기 불복하겠다. 나는 왜 상장 폐지냐 안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횡령 배임이에요. 네, 전 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그래서 뭐 구속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1년 9개월 동안 거래 정지 상태이고요.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다시 여부가 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심사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제 검사를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심사하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1년 이내에 개선 기간 부여를 다시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개선 기간이 들어가면은 지금 1년 9개월 거래 정지인데 다시 1년이면 3년 동안 네, 이 주가가 묶이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문제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내려지는 부분들이 이제 상장
그 폐지에 어떤 결론을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자, 2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회사가 또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대법원격의 그런 3심에 대한 회의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정도까지 두 번째까지 상장 폐지를 결정해버렸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 반대를 하는 이의를 신청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는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뭐 코스닥 시장위원회까지 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상장 폐지를 둘 다 결정해버렸다면 세 번째에서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심 여기에서 개선기간 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그 베스트한 일이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여기서 상장 폐지 결정이 된다면 회사가 다시 이의제기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뒤집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기간 부여의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뭐 개선기간 명령을 받더라도 일단은 1년 정도는 거래 정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없어지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참 고생이 거래 정지가 3년 정도 들어가면은 사실 뭐 잊혀질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거 그것이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8일 날 발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주 내내 조금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스템 인프라 상장 폐지 결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라제는 상장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그냥 다시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는데 피해야 되는 주식은 뭔지 또 사야 되는 주식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주식은 도대체 뭐냐. 자, 지금 일반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가격, 임금,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조선, 건설 이런 그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작용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익 마진 방어 역량이라는데 즉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그런 기업을 봐야 되겠죠. 필수 소비재, 의류, 제약 이런 기업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률을 유지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괜찮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유틸리티, 건설 이런 기업들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를 어느 정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완전히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호황으로 들어가야지 이 업종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잡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주,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인 이슈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급 제한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야 될 종목은 뭐냐? 여기 지금 뉴스에서 보게 되시면 애경산업, 모두투어, CJ, CGV, GS 리테일, 농심, 삼양식품, 한세실업, 호텔신라, CJ 프레시웨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매출 회복이 큰 종목으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항공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물건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실적의 증가, 여기다가 플러스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를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소비주 관련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또 그 전에 이제 리오프닝 전에 이제 피해를 많이 봤었던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회복 효과를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이렇게 소비주 쪽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품 가격 인상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여기 다 포함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소비, 여행 뭐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여태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걔네들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힘드실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우리 방송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